안녕하세요. 서울이천치과 원장 한승민입니다. 자, 가제트 시간에 여러분을 또 찾아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은 6월쯤이 될 거고요. 이제 마스크에서 우리가 벗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많은 활동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좀 길어지고 뭐 나름 혼자 즐겁게 보내는 시간도 있었지만 조금 좀 나태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반성하고 있고 조금 더 좀 뭘 좀 해봐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제트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한번 오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뭐 그런 겁니다. 가제트 시간에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전어를 읽으면은 딱딱 끊어서 보셔야지 이게 지나치게 늘어지면은 공부할 양이 밑도 끝도 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좌절감만 맛본다고. 꼬리를 물지 말고 일단은 좀 끊어서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 유효하고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살짝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엉뚱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적당한 선에서 끊을 겁니다. 가수 중에 장기하 씨 아시죠? 장기하 얼굴들 뭐 장기하 씨가 요즘 새 음반을 냈어요. 그죠? 약간 독특한 컨셉의 음반을 냈어요. 과연 이게 음악의 한계는 어디인가? 사실은 장기하 씨는 예전에도 앨범 처음 나온 게 보면은 약간 좀 독특하잖아요. 남들은 많이 시도하지 않는 그런 앨범을 낸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해가 갈 수가 있는 게 이 사람이 영감을 받은 아티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EBS라는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덕후를 찾아서 무작정 떠나가지고 만나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장기하 씨가 나왔어요. 터킹 헤즈라는 그룹에 데이빗 번이라는 사람을 만나봤어요. 터킹 헤즈의 그 뭐라 그래? 그 우두머리를 뭐라 해? 그 그룹에 리더예요. 리더. 시대를 약간 앞서가는 그런 음악이었거든요. 그 터킹 헤즈라는 그룹은 70년대부터 이제 90년대까지 이렇게 활동한 90년대 초까지인가 활동한 그룹이고 장기하 씨하고 나하고 나이 차가 꽤 나는데 이런 음반을 어떻게 할까? 저도 상당히 의아했는데 그 방송을 보면서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게 장기하 씨 음악이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장기하 씨가 정말 그 방송에서도 나와서 불렀고 굉장히 좋아했던 Once in a Lifetime 그 노래를 제가 열심히 들었던 도서실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워크맨을 듣고 그런 생각이 나요. 이게 터킹 헤즈라는 뜻은 이게 방송 용어라 그래요. 방송 뉴스 같은 데서 그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나오는 그런 화면이 있거든요. 그걸 터킹 헤즈라고 한다고 그래요. 큰 바의 얼굴 좀 되려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 터킹 헤즈 음악 저는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고요. 배철수 DJ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 캠프에 터킹 헤즈 음악이 나오면 일단 제자리, 부동자세에 들어가면서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이제 듣던 내용이 납니다. 굉장히 좋은 노래가 많았고 플라워라는 노래도 제가 되게 좋아했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장기하 씨 생각이 나면 저는 항상 터킹 헤즈 생각이 나고 터킹 헤즈 생각이 나면은 88년도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그 여름이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야, 같은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누군 연예인 돼가지고 데이빗 번을 만나고 나는 집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 음악이는 막 주구장창 듣고 이번 코로나 때도 또 열심히 들었거든요.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oes initial bone vocal crest thickness affect final vocal crest thickness after flapless immediate implant placement and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옵니다. 발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본에 디펙트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하고 당일이 됐건 그 다음날이 됐건 이렇게 이미디어 레스토레이션을 해주면은 환자 입장에서나 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인 거예요. 발치 전에 나와 있는 이 버칼본이죠. 티크니스에 따라서 결과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겠어요.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이 밝혀져 있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은 많은데 그 중에서 이 버컬본 티크니스 한 가지만 한정해서 결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고 딱 버칼본 티크니스 하나에 한정해서 보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도예요.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앤 레스토레이션, 프로비저널라이제이션을 표현을 썼고 약자로 여기서는 이제 IIPP라고 써 있습니다. 릴레이어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검증된 수식이에요, 사실은. 몇 가지만 조심하면 서바이벌 레이트도 괜찮고 핑크 에스테틱 스코어, 그러니까 에스테틱한 면에서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죠. 플랩리스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또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한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수식에 부합
시작하는 그런 술식이고 전체 치료 시간도 줄어들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빼고 기다렸다 하나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에서 뭐 오세인테그레이션 기다리나 비슷하게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프레시 소켓을 하면 확실히 치료 기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줄어드는 데다가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특히 상악 전치부 할 때 따라다니는 문제점, 발치하고 나서 생기는 본 리모델링 때문에 리세션 같은 게 생길 수 있다. 그런 거 항상 우리가 따라다니는 그 약점으로 취급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버칼본 thickness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그러면 치아를 발치를 하고 나서 얼마나 뼈가 녹아내릴까를 여러 가지 스터디가 있는데 여기에서 인용한 스터디는 차피우스 선생님의 2015년 스터디예요. 저 스터디 괜찮습니다. 39명의 인간을 대상으로 상악 전치부 치아를 뽑고 8주 뒤에 CBCT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본 디멘전이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시리즈를 몇 개 냈거든요. 2015년에도 한 번 내고 2017년에도 한 번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제 버칼본 thickness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버칼본 thickness가 1mm 이상일 때는 본 하이트가 한 9% 정도, 한 1.1mm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데 버칼본 thickness가 1mm 이하일 때는 수치대로 한 7.5mm, 저게 한 62%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정도 이제 본 하이트가 쪼그라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버칼본 thickness가 발치 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1mm 이상 되는 그런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아요. 동양인도 그렇고 서양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리스크가 항상 좀 따라다니니까 이 버칼본 thickness를 보는 게 굉장히 이번 스터디에서는 의미가 있겠다는 것이고 저런 본 리모델링 때문에 일어나는 저런 소프티시 리세션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에 몇 가지를 쭉 써놨는데 제가 이제 제목만 저렇게 써놨어요. 버칼 임플란트와 버칼 본과의 그 갭, 본그래프트의 사용 유무, 그다음에 임플란트의 포지션, 저게 제일 중요하죠. 본 디멘전에 맞게 알맞는 임플란트 다이아메터를 써야 되는 거. 굵은 임플란트 쓰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미디어 레스토레이션을 해주는 것도 리세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말 여러 가지 팩터가 있어요. 저기 이 선생님이 인트로덕션에 소개시켜드린 것은 딱 보면 숫자 요인밖에 없어요. 저거 말고도 호스트 팩터도 있죠. 환자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꼬리에 물면서 다 한꺼번에 이제 공부를 하려면 머리가 아픈 거죠. 하나하나 이제 한정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플랫리스 서저리를 해요.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해요. 본그래프트를 하고 이미디어 프로지널라이제이션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버칼본의 결과를 보겠다는 거고 아울러서 발치 전 버칼 이니셜 본 thickness가 임플란트 수복하고 나서 여기서 한 1년 봤는데요. 나중에 임플란트 버칼 쪽에 생기는 본 두께와의 연관성을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보는 게 이 스터디의 목적인 겁니다. 아주 심플한 스터디지만 결과를 클리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스터디가 되겠고요. 예상되는 가설은 그렇습니다. 발치 전 버칼본이 얇으면 나중에 임플란트 버칼 쪽에 생기는 본도 얇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 스터디를 일단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자, 매트리얼 앤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이거 환자는 1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역시 상악 전치부를 대상으로 싱글쳤습니다. 그래서 양쪽 옆에 건강한 치아들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인텍트 소켓, 버칼본이 무너지지 않은 소켓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맨 밑에 보면은 5mm 이내에 디아이센스가 있는 거, 페리피칼 리전이 조금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디펙트가 조금 있으면 포함시켰다. 그 정도는 이제 알아둬야 되겠죠. 저런 거는 이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가볍게 보고 갑니다. 트라우마틱하게 치아를 발치하고요. 물론 플랩은 열지 않습니다. 임플란트의 포지셔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뭐 닥터칸 선생님이 그거는 예전부터 아주 강조를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몇 번 강의 오셨거든요. 아주 귀가 따갑도록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그 선생님이 쓴 스터디들이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림에 이제 표시해 놓은 저 팔라탈 본 쪽을 공략하는 저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눈여겨보시도록 하시고 임플란트는 노벨 액티브를 썼어요. 코니칼 커넥션을 갖는 임플란트고요. 버칼 갭이 어느 정도 충분히 남도록 그래서 아이디얼하게 심으려고 노력했으니까 버칼 징지바에서 3mm 하방 그 다음에 버칼 갭은 최소한 한 2mm 정도는 남기도록 그렇게 식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디어 레스토레이션을 했어요. 본 그래프트는 바이오스를 썼습니다. 바이오스를 썼고 이제 이미디어 레스토레이션을 해서 최종 보철물은 3개월이나 9개월 있다가 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저널에 실린 임상 사진입니다. 그래서 팔라탈 쪽에 위치 잡는 거 저게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버칼 쪽에 지금 바이오스를 이제 아주 가득 채운 모습이 보이니까 가이스트리케 관계자분들은 굉장히 저거를 강조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미디어 레스토레이션을 했어요. AB 그림 정도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임플란트 포지션하는 거 왼쪽부터 발치 전 가운데 게
본그래프트하고 직전, 그러니까 수루가 되겠죠. 맨 오른쪽 게 T3라고 된 게 1년 후입니다. 그래서 CBCT를 찍어서 각각의 버칼본 쪽을 보는 거예요. 이 스터디가 굉장히 괜찮았던 건 뭐냐면은 발치 전에 CT를 찍어서 비교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써서 저거를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중첩을 시켰겠죠. 기준점은 물론 임플란트 플랫폼 정도가 되겠고, 거기로부터 해서 버칼본의 위치, 물론 발치 전에는 임플란트를 넣진 않았으니까 치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버칼본 시크니스를 쟀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버칼본 시크니스를 세 군데 시점에서 이제 재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또 중첩을 해가지고요, 버칼본 하이트를 잽니다. 역시 플랫폼을 기준으로 하겠고, 지금 보면 왼쪽 사진에 보면은 저거는 임플란트를 신기 전이니까 그냥 플랫폼이 위치라고 생각되는 점을 이제 중첩을 시켜서 찾았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버칼본 하이트를 재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세 시점, 발치 전, 그 다음에 수루 직후, 그 다음에 1년 뒤에 본 하이트, 본 시크니스를 재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시크니스를 보겠어요. 발치 전에는 평균 0.6mm 시크니스예요. 역시 이거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1mm가 채 되지 않습니다. 버칼본은 항상 얇은 것이니까 임플란트를 최대한 팔라탈 쪽으로 밀어넣고 버칼캡을 2mm 이상 남기면서 바이오스를 그래프트했어요. 그럼 수루 직후에는 저 임플란트 버칼 쪽에는 꽤 많이 본이 쌓여 있는 것처럼 CBCT 상에서 보이겠죠. 그게 다 본은 아니겠지만 그게 한 3.3mm 정도 됐어요. 그럼 저게 이제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돼서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리얼본으로 바뀌면 좋은 것이고, 그래서 1년 뒤에 그 두께를 재보니까 2.4mm예요. 어느 정도 흡수가 됐지만 2mm 이상 버칼본이 남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플랫리스로 하고 본그래프트 한 것만으로 저 정도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좀 괜찮은 결과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트를 보죠. 임플란트 발치 전에요. 임플란트 플랫폼이 라고 가정되는 고조점에서 보면은 한 높이가 한 0.7mm 정도 있는 거고요. 사실 임플란트를 조금 이제 깊게 심었을 테니까, 그리고 본그래프트를 쌓아놨을 테니까 수루 CT를 찍어보면 굉장히 임플란트 플랫폼에서는 높게 나오겠죠. 본그래프트가 있으니까. 그게 한 3.1mm 됐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됐을 테니까 1년 뒤에 보면은 그게 1.7mm로 줄었다고 그래요. 임플란트 플랫폼 위에는 올라가 있는 거니까 저것도 결과는 굉장히 잘 나온 거로 볼 수 있어요. 저건 이제 평균치고요. 이게 지금 버칼본이 한 5mm 이내에 본로스가 있는 것도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버칼본이 없었을 거예요. 그게 한 25% 정도에서는 버칼본이 제로예요. 제로. 25%에서 버칼본이 아예 없었는데 본그래프트를 하면 그게 다 뼈가 됐을 것이냐? 그렇진 않았어요. 1년 뒤에 보면 한 7.5%는 여전히 본이 없어요. 저건 에스테틱하게 향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도 이제 평균적으로 2mm 정도 버칼본이 생겼으니까 보면은 퍼센티지로 보면 1년 뒤에 2mm 이상 버칼본을 유지하고 있는 그룹이 한 73% 정도 되고, 1에서 2mm, 사실 저거 수치도 괜찮습니다. 그냥 17% 되니까 대부분 저기 몇 퍼센트입니까? 80, 90%의 경우에 있어서는 1mm 이상 두께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저건 괜찮은 거예요. 물론 저건 프로토콜을 굉장히 잘했고, 무엇보다도 임플란트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잘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터디의 목적은 발치 전에 이니셜 버칼본 시크니스와 파이널 버칼본 시크니스의 관계잖아요. 그거를 여기서는 피어슨 선형 관계, 그걸 이용해서 분석을 했다고 돼 있어요. 통계에는 제가 약하니까 그게 뭘 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것 같아요. 두 가지 변수가 있으면 그 두 가지 변수의 상관관계를 선형 관계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값이 줄어지고 1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갈수록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스터디에서는 그 수치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0.38, 0.3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텍트한 본을만 대상으로 하면은 발치 전 버칼본 시크니스와 최종 결과의 결과가 한 0.32, 전체 케이스를 하면 0.38.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은 moderate correlation, 약간 중간 정도 관련이 있다. 약간 애매하죠. 아주 관계가 많다, 적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중요한 항목이 아닌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 관련이 나와 있습니다. 플랫리스로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하고 본그래프트를 하고 프로비저널라이제이션을 해주는 수식은 굉장히 그거는 릴라이어블하고 현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식이에요. 결과도 괜찮고요. 하지만 본로스로 인한 미드페이셜 리센션은 항상 리스크 팩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엔 여러 가지 팩터가 있는데 이 수식처럼 제가 볼 때 위치를 잘 잡고 케이스 셀렉션을 잘하면은 대부분의 성공을 합니다. 아까 결과에서도 보시다시피 한 90% 정도에서는 1mm 이상 두께의 뼈가 나왔으니까 그것도 플랫폼 위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소프티슈 레벨도 괜찮을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팩터가 있는데 이 디스커션에 있어서 버칼본 시크니스 외에 다른 팩터를 조금 다뤄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플랩리스에 대한 얘기예요. 플랩리스 서저리에 대한 거. 플랩을 여느냐 마느냐. 사실은 여기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죠. 본 흡수만 되는 것만 따져보면 롱텀하게 보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유럽 쪽에서 예테브리 쪽에서 나온 스터디에 이미 밝혀져 있는 사실이니까 이 스터디에서는 한 가지 스터디를 2021년에 나온 스터디를 인용을 하면서 플랩을 열지 않는 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쇼텀한 겁니다. 사실은 2017년도 나지 선생님 스터디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6개월짜리 결과고요. 세 가지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본 연구처럼 플랩리스 하면서 플랩리스 서저리 한 거죠. 플랩리스. 한 구는 DBR을 하면서 그러니까 본 그래프트하고 멤브리 쓰고 프라이머리 클로저 한 거고요. 또 한 구는 프라이머리 클로저 시켰는데 아예 그래프트를 안 한 거예요. 한 가지 이제 좀 빠진 게 뭐가 있냐면 보니까 GBR하고 오픈 플랩으로 놔둔 게 없죠. 그것까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저것만 보면은 플랩리스 서저리 한 게 아무것도 처치를 안 해도 본흡수가 제일 작았다는 거예요. 플랩을 열지 않고 페리오스팀을 인텍트하게 두는 것이 본흡수를 막는 길이다. 이런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스터디를 인용을 한 겁니다. 아무튼 근데 사실은 요거는 쇼텀 스터디예요.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이걸 롱텀하게 보면은 사실은 보면은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럼 본그래프트를 채우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또 하나의 팩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그래프트를 채우는 것은 어떤가? 일반적으로는 본그래프트를 채우는 것이 파이널 결과는 좋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버칼 갭을 똑같이 지금 오늘 스터디처럼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하면서 플랩리스로 하고 버칼 갭을 채우는 거에 대한 시스템맥트 리뷰가 2편이 나왔어요. 2편 모두 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제가 그 수치를 적어놨는데 1mm는 채 안 되는데 한 0.5mm 정도 본 흡수를 막아주는데 본 그래프트가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시스템맥트 리뷰에 나와 있고 핑크 에스테틱 스코어 수치도 1.49 정도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버칼본 시크니스가 이 스터디에서는 1mm 이상 되면은 블러드 클러시죠. 그것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크게 본 그래프트가 필요 없지도 않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써줬습니다. 역시 똑같이 2021년 나지 선생님의 스터디를 인용해서 이런 내용을 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본 그래프트를 하는 쪽이 우세한 쪽으로 나와 있다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1mm 본 시크니스가 안 되는 케이스에서 더군다나 이제 어떤 페네스트레이션이라든지 디아이센스가 있으면 리제너레이션 세라피를 해주는 것이 추천이 되겠죠. 본 스터디의 주 목적인 버칼본 시크니스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스터디들은 어땠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모리모토 일본 쪽에서 나온 스터디를 보면 이니셜 본 시크니스가 0.5mm일 때 한 1년 뒤에 한 1.8mm 정도 남아 있었고 그런 스터디가 하나 있었던 반면에 닥터 데기디 선생님의 스터디에서도 한 1년 뒤에 2.1에서 3mm 정도 본 그래프트가 남아있었다.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스터디 다 플랩리스하고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본 스터디랑 똑같은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칼 갭을 조금 신경을 쓴 스터디들도 있고 버칼 갭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스터디들도 있는데 어떤 프로토콜을 썼든 간에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하면서 플랩리스 서저리를 하고 또 이미디어 레스토레이션 하는 거는 프레딕티브라는 술식이라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버칼본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건 본 그래프트를 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은 되는데 이전에 다른 스터디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되어 있으면서 저기 지금 두 가지 스터디가 있어요. 이아셀라 스터디와 반스 선생님 스터디. 저거 또 못하놨네요. 2004년입니다. 2004년이고 두 개 다 서켓 프리저베이션 스터디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되는 스터디입니다. 오래된 아티클인데 플랩리스로 진행한 스터디는 아니고 오픈 플랩 GBR을 한 거와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어그멘테이션을 해주면 버칼본은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스터디에서도 이제 일치하게 나오는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거 오늘 아침까지 감수를 했는데 오타가 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본 스터디의 결과에서는 이니셜 버칼본 시크니스, 파이널 버칼본 시크니스의 관계는 머더리트하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스터디들 좀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니셜 본 시크니스가 여기서는 0인 것도 포함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니셜 본 시크니스와 관계없이 90%의 경우에 있어서는 꽤 괜찮은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한 1mm 정도 본 시크니스는 얻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플랩리스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하고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하는 것은 꽤 괜찮은 술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닌 거예요. 한 7.5% 정도는 본 그래프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뒤에 버칼본이 없어요.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향후에 에스테틱한 페일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에스테틱한 페일러가 일어나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가. 그것도 몇 가지 옵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일단 끊으셔야 됩니다. 끊으셔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스터디의 본 내용이고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별 내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꼬리에 꼬리를 한번 물어보죠. 우리가 CT를 이용하건 프로브닝을 이용하건 간에 측정을 해봐요. 그래서 버컬본이 인텍트하면 저걸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에서 이미디어 레스토레이션을 한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이 없어요. ITI 그룹이죠. 절대로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하면 안 된다. 귀에 따갑도록 이제 목 놓아 이렇게 외치던 그룹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 통용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술식인 거예요. 자, 그럼 본이 인텍트 할 때는 괜찮은데 저렇게 내로우하지만 본 디펙트가 있으면 어떨까? 뎁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DI-Sense가 어느 정도 길이로 있는가 보다는 몰폴로지 형태, 내로우하냐 와이드하다가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와이드하게 본이 열려있을 때, 물론 이런 경우에 오그멘테이션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럼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해도 될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과연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한다고 하면 어떤 프로토콜로 가져가야 되는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말 팩터가 있습니다. 술자 관련 요인도 있지만은 그 밖에도 이 스터디에서는 숙주 요인으로서는 버컬본 시크니스를 본 거고 술자 요인으로서는 조금 중간중간에 언급을 살짝만 하고 넘어갔어요. 본그라프트 하는 내용이라든지 플레미스 서저리 하는 내용이라든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 포지션이죠. 하지만 저 하나하나 항목이 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저거를 다 공부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참, 거기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내용이 이렇게 길어지면은 사람이 너무 피곤해집니다. 우리가 저널을 읽는 목적은요, 저거를 짧게 끊어갈 수가 있어요. 먼저 버컬본 피크니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인트로덕션에 차피우스 선생님 그 저널 굉장히 좋은 저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좋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서킷 프리저베이션과 관련해서 이태리 쪽에서도 2014년에 괜찮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본그래프트를 서킷 프리저베이션을 이제 바이오스 컬라젠하고 바이오가이드 갖고 했는데요. 대신 오픈도 힐링을 했습니다. 본그래프트를 해주면 이니셜 버컬본이 두껍거나 얇거나 크게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본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게 바이오스 콜라겐의 우수성을 증명한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스폰테이니어스 힐링, 아무것도 처치하지 않고 본그래프트 하지 않고 멤브레인 접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뼈가 얇으면 얇을수록 계속 녹아난다는 것이 이 스터디의 결론입니다. 저는 버컬본의 두께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대신에 얇을수록 확실하게 오그멘테이션을 우리가 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디펙트가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이 스터디도 읽어볼 만한 스터디고요. 꽤 많이 인용되는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버컬본 디펙트가 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여러 스터디가 나와 있고요. 올해 초에도 한번 나왔고 작년에도 꽤 괜찮은 스터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좀 언급드릴게요. 이거 올해 나온 스터디인데요. 프로스펙티브 케이스 시리즈입니다. 그냥 서브머지드 힐링을 시킨 건데요. DI-Sense가 있어도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스터디의 결론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어요. 대부분 괜찮으나 디펙트가 와이드하거나 아주 깊거나 그럴 경우에는 와이드하다는 게 이제 아까 제가 그림에 표시해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디펙트 몰폴로지가 좋지 않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리세션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런 것만 피해가자는 게 이 스터디의 결론이에요. 이 스터디에서만 이게 도출된 결론은 아니고요. 이미 나왔어요. 이미. 로마린다 쪽에 있는 요세 칸이라는 사람이 중국계 미공입니다. 이 사람이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좋은 내용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2007년도에 왼쪽처럼 본 디펙트 몰폴로지가 괜찮으면 저 뎁스에 관계없이 저건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하고 GBR하고 이미디어 레스토레이션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처럼 저걸 이 저널에서 표현하기는 UU 쉐입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와이드한 디펙트란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의 근원심 바운더리보다 이제 넘어가는 디펙트 저런 것들은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해서 본 오그멘테이션 한다고 해도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고 이 스터디가 굉장히 많이 인용이 많이 됩니다. 파이널 결과 사진이 별로 제가 보면 왼쪽에 조금 헷갈려요. 이제 이사람 선생님이 조금 좀 바꿔서 사진을 놓지 않나 싶은데 오른쪽 건 맞고요. 그런 와이드한 디펙트가 있을 때는 저렇게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하는 것은 좀 피해야 되겠다. 이미 어느 정도 도출된 결론입니다. 디펙트가 있어도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하고 본 오그멘테이션 하면 괜찮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닥터 슬레이터라는 사람이 두 가지 리포트를 하나는 JOP 하나는 JCP에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하면서 본 오그멘테이션 하고 컨트롤러는 이제 서킷 프리저베이션 하고 딜레이드 플레이스먼트 하는 두 개를 비교한 거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왼쪽에 이제 JCP에 나온 거는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이미디어트로 해주고와 안 해주고가 본 리모델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본 거예요. 인디케이션이 조금 다르긴 한데 잠깐만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오른쪽 겁니다. 오른쪽 거. 이게 5년짜리 결과 이제 랜더마이즈 컨트롤드 스터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꽤 괜찮은 내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요거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 선생님은 물론 플랫미스로 서저리를 합니다. 발치를 하고요. 저렇게 이제 5mm 이상 디펙트를 대상으로 했다고 해요. DI-Sense에 5mm 이상 있는 디펙트를 가지고 플랩을 열지 않고 발치를 했으니까 좀 보건 오그멘테이션 어떻게 했을 것인가. 튜벨러스트 쪽에서 자가고를 덩어리로
덩어리를 따와서 저기다 웨지식으로 껴놓습니다. 나머지는 바이오스를 채워서 그래프트를 합니다. 소프트 티슈 클로저를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이용해서 해요. 그러니까 이미디어 레스토레이션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는 했지만, 그리고 나서 힐링 시킨 다음에 4달 뒤에 보철물을 연결하고 나머지 결과를 보게 됩니다. 물론 서킷 프리저베이션도 저렇게 합니다. 임플란트만 안 심었다 뿐이지 똑같은 방법을 해서 4달 뒤에 임플란트를 딜레이드 플레이스먼트 한 것만 틀려요. 사실 저렇게 웨지식으로 튜뷸러스트에서 보는 그래프를 따가지고 그래프트 하는 거는 이 선생님이 원조는 아니고요. 예전부터 가장 많이 좀 즐겨해서 했다고 할까요? 그런 선생님이 누가 있냐면 닥터 노엘 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스트라 임플란트를 가지고 이런 스터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꽤 좋은 결과들을 많이 발표한 게 있고, 그 선생님 스터디는 제가 꽤 많이 보거든요. 디펙트에 있는 데다가 공격적으로 하고 그 리포트들을 내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선생님 스터디도. 그 선생님도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용하지도 않기도 하고 뭐 그런 스터디들이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그 선생님 스터디와 거의 비슷한 테크닉을 이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그리고 5년 뒤에 이제 결과를 본 거죠.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하면서 자가골, 그리고 다음에 바이오스를 써서 그래프트를 한 거는 5년 뒤에 보니까 버칼적 본이 1.58mm 있었어요. 서킷 프리저베이션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4달 뒤에 임플란트를 심은 컨트롤군은 5년 뒤에 보니까 버칼본 티크니스가 1.23mm 정도 있었습니다. 마지널 본 레벨은 0.71m, 0.53mm, 소프티슈 리세션은 0.27mm, 0.45mm 각각 그렇게 돼 있어요. 약간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한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은 통계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디펙트가 있는 데다 해도 어느 정도는 괜찮겠다. 서킷 프리저베이션을 굳이 해야 되는가?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심지어는 디펙트가 있는데도. 그 두 가지 결론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제 경험도 그렇고, 저 디펙트는 몰폴로지가 괜찮았을 거예요. 디펙트 뎁스는 깊었을지 클지는 몰라지만 디펙트 몰폴로지가 네로우한 타입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튜뷸러스티에서 보면은 웨지식으로 이렇게 그래프트를 따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와이드 디펙트에 껴놓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헐렁헐렁 되겠죠. 그런 그래프트들은 잘 보완이 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걸 웨지식으로 딱 고정을 시키려면 디펙트가 어느 정도 네로우한 타입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 때는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스터디, 꼬리에 꼬리를 물면 여기까지는 일단 그 다음으로 끊고 넘어가시라고 여기서 끊겠습니다. 클리니컬 케이스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은 처음에 오셨을 때는 스케일링 하러 오셨어요. 스케일링 하면서 환자분들이 일단 간을 보잖아요. 자기 이제 앞니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이 환자분은 4개가 딱 보면 전부 다 루트가 짧고 루트 리접션이 있죠. 이런 환자분은 사실은 어렸을 때 교정을 했어야 돼요. 교정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따라오시면 다행인데 얘기를 잘 못 들으셨던 것 같아요. 강력한 TF로 인해 저 루트 리접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가운데 21번인가 보다 그게 이제 많이 불편해 하셨는데 덜렁덜렁 되니까 이거는 이거 하나 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려면 4개를 한꺼번에 하셔야 되고 교합 관계를 개선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정을 지금 만약에라도 하시면 좋고, 교정을 지금 하는 목적은 지금 남아있는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망가진 치아는 희생을 시키더라도 추후 들어가는 보철물의 수명, 추후 임플란트가 들어가든 브릿지가 들어가든 그 보철물의 수명을 우리가 어느 정도 길게 가져가려면 교합관계를 개선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 상태에서 교정을 하시라고 그러면은 성인 환자분 중에 10명 1명 따라올 건 알까합니다. 제가 환자분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따라오는 분들이 결과가 훨씬 좋다고는 100%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잘 못 따라오시죠. 사실 이 환자분은 교정 진단을 해보니까 이게 서저리 케이스였어요. 리스크가 있죠. 결국은 서저리를 안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제가 새로 임플란트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거는 리스크가 상당히 있죠. 자,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제 부러져서 오셨어요. 이제는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거는 11번을 심거나 22번을 심어야 돼요. 제가 이 케이스를 고른 거는 저희 아래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니셜 CT가 있습니다. CT를 찍을 때도 있고 안 찍을 때도 있는데 이 케이스는 제가 이니셜 CT가 있어요. 버칼본이 그렇게 두껍진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버칼본 디멘즈도 그렇게 두꺼운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루트 리접션이 심했던 11번, 21번, 특히 11번이 더 그러네요. 버칼본이 좋지가 않아요. 디펙트가 있어서 11번, 21번에다가 심지는 않고 12번, 22번 쪽에 심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보통 상악 전치부의 임플란트 치료를 이렇게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하는 그런 케이스, 특히 이미디어 레스토레이션 하는 그런 케이스는 임시치아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환자분은 하루라도 임시치아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21번을 부러져서 어쩔 수가 없고 11번을 남겼어요.
그래서 저거 하나로만 하루만 버티시라고 저기다가만 보철물을 일단 해드리고 그 다음날 오셔서 저 11번을 뽑고 나머지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첫날은 보철물 다 제거하고 하나만 남기고 11번만 빼고 임플란트는 2개를 심습니다. 12번과 22번에 아까 이 스터디에서 나온 그 위치 잘 기억하시고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임플란트를 2개를 심었어요. 그리고 나서 버칼 쪽에 이제 본 그래프트, 이건 오스티온 투콜라겐을 썼고요. 21번 저기 뺀 자리도 그래프트를 해주죠. 여기를 안 해주면 꺼지니까 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저 11번에다가 임시보철물을 대충 만들어서 하루만 끼고 계시라 그래서 그 다음날 오후에 오셔서 임시치아를 끼게 됩니다. 임플란트에 연결된 임시치아를 끼게 되고 조금 힐링 된 다음에 아마 한 달 조금 넘어서 커스터마이저 버튼부터를 새로 만들어서 임시보철물을 만들어줬어요. 저게 조금 더 이쁘니까 처음에 만든 건 이쁠 수가 없죠. 하악 치아가 이게 전치부를 치는 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치아가 조금 짧아질 수 있다. 앞니가 이 부분이 얇기 때문에 지금 술전 CT에서 얇았잖아요. 여기가 많이 꺼질 수 있다. 그래서 많이 꺼지면은 6개월 뒤에 CT를 한번 찍어보고 괜찮으면 추가 시술을 하지 않겠고 조금 꺼지는 게 심하면은 추가 오그멘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보철물을 이행하겠다. 그렇게 술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굉장히 잘 따라주셔서 결과가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6개월 뒤에 CT를 제가 찍어봤는데 지금 보면은 위에 임상사진 보면 약간의 리세션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6개월 뒤 CT에서 버칼본 쪽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1번 쪽도 저게 다 본으로 바뀌지는 않을 테지만 어느 정도 컨투어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꺼졌으면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라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최종 보철물로 이행을 했습니다. 물론 쇼텀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거 지금 1년 지금 6개월 지나가지고 한 3번 쪽이 좀 아프셔가지고 다시 오셨거든요. 그때 제가 CT를 다시 찍었어요. CT를 다시 찍어보니까 다행히 괜찮았어요. 지금 버칼본 쪽에 완전히 본크레스트가 살아있는 게 보이죠? 12번하고 22번 쪽에. 이 케이스는 괜찮았는데 이게 처음엔 괜찮은데 한 1, 2년 사이엔 괜찮은데 3년, 4년, 5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잘 됐다고 잘 유지됐던 버칼본이 녹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슬픈 일이죠. 추가적인 오그멘테이션을 소프티슈 오그멘테이션이든 본 오그멘테이션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지 선생님 스터디 뭐 플랫미스라면 뭐 보너스가 적다. 그건 6개월짜리 스터디예요.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플랫미스 서저리하고 본그래프트를 했다고 해도 너무 저거를 확신하지 마시고 팔로우업을 해가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오셔가지고 아직 더 이상 팔로우업은 되지는 않고 있는데 조금 더 저도 이제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사실은 그래도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해서 이미디어 레스토레이션까지 해주면은 모비디티도 적고 환자분도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가 되겠죠. 마지막 케이스는요. 이거는 망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망한 케이스니까 전체적으로 핀바이오 타입이에요. 환자분 43번도 부러져서 문제지만 구치부가 이제 저 문제니까 한편으로는 참을성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저걸 오랫동안 저렇게 쓰신 걸 보면은 제가 치료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환자분 진짜 참을성이 많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죠. 이제 오른쪽에 이제 도저히 이제 저 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오신 거예요. 5, 6, 7 임플란트를 3개를 신고 저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 부분만 이제 지별하는 걸 신경을 쓰고 43번은 그렇게 신경은 안 썼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디펙트도 없고 제가 플랩을 저쪽 훌러덩 열진 않았거든요. 근데 살짝 보니까 2mm까지는 안 돼도 한 1mm 정도 버칼본 갭은 남아있는 것 같고 본 시크니스가 좀 얇은 게 좀 마음에 걸려요. 마음에 걸리고 하악 전치부가 전체적으로 얇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좀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뒤에는 GBR하고 앞에는 본그래프트만 했습니다. 요거 때는 바이오스 썼습니다. 사실 바이오스 썼고 뒤에 GBR 할 때도 바이오스하고 자각을 섞어 썼고 멤브리는 오세어 가드라는 멤브리를 썼어요. 저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네. 그렇지. 베스티블이 좀 얕아서 저 프리징 지발 그래프트까지 했고 프리징 지발 그래프트 할 때 신상주 저거 제가 만져보니까 괜찮았어요. 한 5개월째 제가 프리징 지발 그래프트 했던 것 같은데 하샤 시크니스 열면서 살짝 봤는데 멤브린도 좀 남아있고 뭐 버컬본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그멘테이션이 잘 됐다고 보고 프리징 지발 그래프트 완료하고 보철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이 환자분은 뼈가 조금씩 녹았어요. 문제는 저 3번입니다. 지금 보면 저 임플란트가 약간 삐뚤게 신기어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살짝 저렇게 의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랬냐면은 하악 전치부 42번부터 32번까지가 너무 얇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치우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얇고 그나마 좀 뼈가 두꺼운 쪽을 찾아서 심었고 자연치아죠. 저 치아가 뿌리가 짧잖아요. 얼마 못 쓸 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43번하고 45번하고 브릿지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 임플란트를 좀 잘 맞춰서 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끼어러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임플란트는 심의했고요. 보철물 했을 때 당시죠. 5년째 사진입니다. 구치부는 약간의 본로스가 있는데 그런대로 괜찮아요. 근데 잘 보면 43
43번이 약간 그림자가 져 보이죠. 저거는 한 7년인가 8년 때 사진일 거예요. 바이오스 파티클도 보이고 스레드가 노출돼 보이죠. 저쪽에 플랩은 홀로동이 열지 않았어요. 분명히 살짝만 버칼 크레스트 쪽만 노출시키고 버칼본 두께 확인하고 두꺼운 쪽으로 대충 임플란트 맞춰 신고 버칼본 쪽은 갭을 채웠어요. 근데 저건 유지가 되지 않은 거죠. 계속 녹아나가는 거예요. 플랩을 조금 열었다가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녹아나갑니다. 저기 한 10년째 결국은 제가 앞니 저기 전치부 치료를 해드리면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했습니다. 가제트 시간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엠벨러 플랩을 만들어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11년째예요. 그래서 저 검게 비쳐 보이는 저거는 이제 없앴어요. 선택할 만한 옵션이 저걸 GBR을 하려면 사실 서브머지드 힐링을 시켜야 되고 소프티슈 어그멘테이션이 좀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치료 경향 중에 하나가 소프티슈 그래프트만으로 해결을 하는 하나의 옵션이 있습니다. 몇 개 이제 옵션이 있는데요. 아마 몬제 선생님 4월달에 이제 가제트 시간에 임플란트 프랙처에 대한 그 페리오돈톨로지 2000 아티클 읽어보시라고 했잖아요. 그 몬제 선생님이 그런 아티클을 또 좋은 걸 낸 게 있어요. 소프티슈 그래프트로 이제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플랩리스 이미디엇 플레이스먼트는 그리고 이미디어 프로비저널라이제이션은 굉장히 좋은 옵션인데 분명히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는 분명히 괜찮았지만 해가 지나가면서 분명히 본그래프트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녹아나가는 케이스가 더 있습니다. 뭐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다 100%라는 건 없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줘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공부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한 번 더 찾아보시는 것이 과정이겠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숙제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